갑니다. 옳은 걸 찾으래요. 그림은 x제와 y제만을 생산하는 각국과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래요. 그림 보니까 생산 가능 곡선이잖아요. 그러면 딱 보는 순간에 여러분 x제의 단위당 기회비용 각국 을국 어느 게 큰가 다 눈에 훤히 보이죠? 기울기를 따지면 된다고 그랬어요. 기울기가 바로 한 개당 단위당 기회비용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자, 다시 문제로 갑니다. 양국은 비교 우위가 있는 제와의 생산에만 특화하여 교역하였고 A점과 B점은 각각 교역 후 각국과 을국의 소비점이다. 당연히 원점보다 멀어지겠죠. 무역 이익이 있을 테니까 교역한 후에의 소비는 생산 가능보다는 더 멀리서 원점에서 멀어진 상태에서 소비할 테니까요. 단 교역은 거래 비용 없이 양국 간에만 이루어지며 양국이 보유한 생산 요소의 양은 같다. 그러니까 그림 그려놓고 분석 한번 해보자고요. 분석만 할 줄 알면 이 문제 어떻게 출제하더라도 다 맞을 수 있잖아요. 지금 생산 가능 곡선의 전제 조건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산 요소를 총 투입해가지고 몇 개만 만든다. 2개만 만든다는 전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X제하고 Y제가 나왔어요. 어떤 시험에서는 뭐 농산물, 공산품 이렇게 주어지기도 하고, 어떤 시험에서는 뭐 빵과 우유 이렇게 주어지기도 하고, 상관없어요. 하여튼 2개밖에 생산은 안 하는데, 각국은 지금 60대 30. 자, 이제 이거 가지고 분석해 봅시다. 이게 각국이에요. X제 하나당 기회비용. 각국의 X제 하나당 기회비용. Y제 몇 개? 60분의 30. 2분의 1개죠. Y제 하나당 기회비용. 각국 Y제 하나당 기회비용. X제 30분의 60. 2개. 이 기울기가 바로 기회비용을, 하나당 기회비용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00. 100이 있고, 80이 있어요. 80이 있어요. 이게 을국이에요. 자, X제의 단위당 기회비용, 을국은 80분의 100. Y제 하나당 기회비용은 100분의 80.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럼 보세요. 각국보다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서 멀리 있죠? 따라서 을국은 X제나 Y제나 모두 각국에 비해서 절대 우위가 있어요. 그런데 X제는 요만큼 더 많이 생산하는데 Y제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요만큼이나 더 많이 생산하니까 을국은 모든 상품에 절대 우위가 있지만 을국의 비교 우위는 X제다 Y제다. Y제의 비교 우위가 있다. 그러면 각국의 비교 우위는 뭘까요? X제가 비교 우위겠지. 그럼 두 나라는 이제 무역하게 되겠죠? 무역? 어떻게 무역해요? 각국은 X제의 비교 우위가 있으니까 X제를 전문적으로 만들어야겠죠. 을국은 Y제의 비교 우위가 있으니까 Y제만을 특화해가지고 이제 교역을 해야겠죠. 그러죠? 그럼 둘 다 무역 이익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교역 조건의 범위를 알 수 있을까요? 자, 각국은 X제의 단위당 기여비용, X제의 단위당 기여비용이 각국은 2분의 1. Y제 2분의 1. 을국은 X제 단위당 기여비용이 을국이니까 80분의 100. 80분의 100이니까 8분의 10. 4분의 5. 이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교역조건의 범위는 X제 하나에 대해서 Y제는 몇 개의 범위 내에서 얘하고 얘 사이에겠죠. 2분의 1이 작고 4분의 5가 크니까 이 범위 내에서 무역하면 돼요. 이게 양국 모두 무역이 그럴 수 있는 교역조건의 범위라고. 여기까지는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Y제로 바꾸면 어떻게 돼? Y제 1단위로 바꾸면 여기는 X제. 이게 이리 오면 되지. 뒤집어져서 반대 방향으로 가면 돼요. 얘가 이리 가면 되죠. 위에 있는
위에 있는 교육 조건의 범위나 아래에 있는 교육 조건의 범위나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표현만 다르게 한 거라고. 됐죠? 더 이상 뭐 출제할 게 없어. 자, 가볼까? 자, 1번부터 봅시다. 갑국은 x제와 y제 모두의 절대 우위를 가진다. 아니지. 갑국이 아니라 을국이죠. 을국이 모두 절대 우위가 있고, 을국은 x제 한 개 생산의 기후비용은 y제 5분의 3인가요? 을국. 4분의 5. 을국이니까 80분의 100이니까 4분의 5입니다. 5분의 4가 아니라 4분의 5. 2번도 틀렸고. 교육 조건은 x제 한 개당 y제 2분의 3이다. 2분의 3이 어디 있어요? 2분의 3이 이 안에 있나? 이 안에 없잖아요. 2분의 3이면 이게 4분의 6인데 4분의 5를 넘어서잖아. 이 안에 있어야 교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은 말이 안 돼. 2분의 3은 교역할 수가 없어. 4번이 어디로 갔어? 저 뒤로 갔네. 자, 4번. 교역 후 을국에서 x제로 표시한 y제 한 개의 소비의 기후비용은 증가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자, 을국을 봐봐봐. 자, 이 그림에서 을국을 이제 뭘 만들어야 되죠? y제를 만들어야 되죠? 그럼 y제를 만들어가지고 y제를 100개 만들어가지고 100개 이상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교역 후에는. 갑국은 어떻게 가요? 갑국은 x제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x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그러겠죠? 무역 전부 다 무역 후에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요 점을 가지고 우리는 비교율을 또 판단할 수가 있겠죠? x제에서 만나고 있잖아. 그럼 갑국은 x제에 비교가 있는 거야. y제에서 무역 전과 무역 후가 만나고 있잖아. 그러면 을국은 y제에 비교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표시할게요. 갑국의 무역 전, 무역 후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이 나라는 어느 상품에 비교가 있어요? 만나는데 찾으라고, 만나는데. 거기에 비교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갑국은 y제에 비교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지. 갑국은 x제에 비교가 있고, 을국은 y제에 비교가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역 후 을국에서, 자, 교역 후 을국에서 y제로 표시된, 자, 그러니까 교역 후니까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x제 기후비용은 예분의 예에서 예분의 분모가 커졌죠. 분모가 커졌으니까 기후비용은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자. x제로 표시된 y제 한 개에 대한 기후비용은 교역 후 을국 이게 교역 전이고 교역 후잖아요. y제로 표시한 x제로 표시한 y제래.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야겠네. 예분의 얘보다 예분의 얘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y제로 표시된 y제 1단위에 대한 x제로 표시된 y제 1단위 기울기니까 이걸 분모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것분에 그러니까 100은 똑같아. 근데 무역 전에는 80, 무역 후에는 80보다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기후비용은 증가해, 감소해? 증가한 거죠. 복습. 갑국은 y제로 표시된 x제의 당위당 기후비용은 커지게 작아져요. 예분의 예에서 예분의 예로. 이것도 커지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역 후에는 비교의 상품에 대한 당위당 기후비용은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이게 결론이야. 이해했으면 이해된 대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암기를 해버리셔도 되고. 됐지요? 그 시험문,
16번 문제에서 A하고 B라고 적어놓은 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여기가 B. 무역 후에 생산 가능곡선. 그 다음에 여기가 A. 그래서 A점을 통과하는 선, B점을 통과하는 선, 이게 무역 후에 소비 가능곡선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17번으로 갈게요. 표는 어느 가게의 17년 5월 수입과 지출 내역 전부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으래요. 수입이 급여, 200, 상여금, 주식 배당금, 국민연금, 연금까지 받네요. 그 다음에 지출은 식료품비, 세금, 사회보험료, 대출이자, 통지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아래 스탑 표시가 되어 있네. 처분 가능소득은, 즉 가처분 소득, 가처분 소득은 소득에서, 여기 소득은 얼마예요? 200 더하기 50 더하기 20 더하기 30이니까 300이네. 300에서 비소비 지출, 오른쪽 지출 중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만족, 효용과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가는 돈. 이거 기분 나쁘게 빠져나가는 돈이겠지. 그게 비소비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그 다음에 사회, 보험료, 그 다음에 대출이자. 이거 안 내고 싶잖아.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간다. 이건 내가 소비함으로써 만족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비소비 지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소비 지출 얼마야? 30 더하기 40 더하기 20이니까 90이네, 90. 그럼 여기서 소비 지출은 50하고 통신비 20하고 70이네. 그러죠? 그럼 가처분 소득은 얼마야? 300에서 비소비 지출 90인가? 빼면 210이네. 처분 가능소득, 가처분 소득 210원이 나오네. 210만원. 1번. 기업은 주식 배당금은 재산소득이다. 맞죠? 예금 이자도 재산소득이죠. 토지에 대한 지대도 재산소득이고요. 그러니까 이 재산소득은 임시소득이 아니라 영구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임시소득이지만 재산소득은 영구소득이라고. 사업소득도 임시소득이죠. 영구소득인 재산소득이 많을수록 부자가 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1번은 맞고, 지금 틀린 거 골라야 돼요. 2번, 니은은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꼬박꼬박 주는 거죠? 이거 무상으로 주는 거잖아. 뭐 원칙적으로 말하면 무상은 아니지만, 이전소득 맞네? 무상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소득. 이전되는 소득.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전 지출이죠.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전 소득이 되는 것이고요. 2번도 맞고, 3번. 처분 가능 소득은 160만 원이다. 아까 계산했죠? 210만 원입니다. 300에서 비소비 지출 90을 뺀 210만 원이 가처분 소득입니다. 3번이 틀렸어. 틀렸으니까 정답이고. 소비 지출액은 아까 저 위에 보니까 비소비 지출액을 뺀 50하고 통신비 20, 70이 소비 지출입니다. 18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은 그림은 고용과 관련한 갑국의 15세 이상 인구 구성을 나타낸다. 갑국은 기존의 취업자로 분류되던 A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던 B를 재분류하여 고용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취업자였던 A인데 이게 취업자로 안 보겠다는 건가? 좀 더 봐야겠네. 그 다음에 기존에는 비경제활동했던 B가 이제 기존의 비경제활동 인구를 보지 않는다면 이제 또 계산이 달라지겠지. 그리고 그 아래 고용률 공식이 나와 있는데 이건 공식이 주어지지 않아도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고 있는 백분비. 이게 고용률이에요. 1번 볼게요. A를 실업자에 포함하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한다. A를 취업자에서 실업자로 옮겨갔어.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는 변함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 취업자와 실업자가 경제활동 인구잖아요. 그러니까 실업자로 가건 취업자로 가건 경제활동 참가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그래프 기억나세요? 그래프가 아니라 이 문제 풀 때는 좀 헷갈릴 때는 이거 그려놓고 해야 돼요. 이거 15세를 기준으로 하죠. 15세 이상 인구, 이게 생산 인구, 경기활동 인구, 비경기활동 인구, 취업 인구, 실업 인구라고. 근데 지금 여기 A가 기존에는 취업자였어. A가 여기 있었어. 근데 이게 실업자로 가더라도 얘는 영향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얘분의 얘가 경기활동 참가율이고 얘분의 얘가 고용률이잖아. 그러죠? 그럼 고용률에는 영향을 주겠지. 얘가 이리 가면 고용률은 줄어들어요. 그러나 경기활동 참가율에는 영향을 안 준다고. 됐죠? 그 다음에 B는 이제 B는 이게 비경기활동 인구야. B가 이거라고. 이거. 얘가 이제 1이 가는 순간 이게 늘어나겠네. 그러죠? 그럼 경기활동 참가율 늘어나겠지. 얘 늘어나면서 얘도 늘어나는데 비중이 얘가 더 크겠지. 실업률도 늘어나겠지. 취업률은 줄어들고 실업률이 늘어나면 취업률은 줄어들고. 자, 일단 1번은 틀렸고 2번으로 가볼게요. B를 실업자에 포함하면 실업률이 상승한다. B를 금방 얘기한 거네. B를 실업률에 포함을 시켰대. 그럼 얘 늘어나죠. 얘도 늘어난다고. 그러죠? 그런데 얘가 여기 똑같은 한 명인데 그럼 얘가 100명이고 얘는 100명 중에 한 20명이라고 해봐. 20명 중에 한 명하고 비율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더 크다고. 그러니까 얘 늘어난 비율보다 얘 늘어난 비율이 크니까 실업률은 높아져요. 실업률 높아져요. 경기활동 참가율도 높아지겠지. 그러니까 경기활동 참가율도 커지고 실업률도 커지는데 뭐가 더 많이 커진다? 실업률이 더 많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 증가할 때 얘는 1% 이상으로 증가한단 말이야. 얘가 더 많이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2번 맞죠? 2번 맞아요. 3번은 왜 틀렸을까? A, B를 모두 실업자에 포함하면 고용률은 변함이 없다. 자, 여기 볼까요? A와 B가 실업자로 포함되는데 A가 실업자 1위 가고 B도 1위 간데 얘도 1위 가고 얘도 1위 가면 뭐가? 고용률은 변함이 없다. 얘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얘분의 얘가 고용률이니까 고용률도 줄여야지. 고용률 줄여야지. 3번도 틀렸고. 4번. A, B를 모두 실업자에 포함하면 경기활동 참가 하락한다. 1위 가고 1위 갔어. 그러면 얘가 늘어났지. 얘가 늘어났어. 그러면 경기활동 참가율은 어떻게 돼요? 얘도 늘어나겠지. 경기활동 참가율도 늘어나겠지. 하락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지. 최근에는 이 그림이, 이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수능에서 매년 나오거든요. 우리 시험에서도 이런 거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19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각국의 경제 뉴스이다.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 단, 각국은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은 자유롭다. 환율 문제네요. 시사성 있는 문제인데 가볍게 환율 정리하고 이 문제로 가보자고요. 환율 문제는 난이도를 얼마든지 조절해가지고 아주 쉬운 문제부터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 다양하게 출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문제에서는 아주 어렵게는 출제하지 않을 거니까 어렵게 출제될 것만 대비하면 돼요. 쉬운 건 다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좀 어렵게 출제됐을 때 맞아야 되는 건데 좀 난이도를 높이면은 달러하고 원화만 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 하나를 더 끼워요. 달러에다가 엔화를 끼거나 달러에다가 위안화를 끼거나 달러에다가 유로화를 끼거나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만든다고. 그러면 이제 막 집중이 좀 떨어질 때 되면 막 헷갈려. 집중해서 문제 풀어야 됩니다. 자, 일단 환율은 교환 비율이죠. 환율.
무엇하고 무엇의 교환 비율이에요? 자국화폐하고가 자국화폐하고 외국화폐하고의 교환 비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교환할 때 환율 교환할 때 자국화폐를 기준으로 하느냐 외국화폐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져요. 근데 모든 국가에서는 외화 기준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IMF에서 정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외화 기준으로 표시하니까 자, 자국화폐가 원이고 외국화폐가 달러.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는 기축통화가 달러입니다. 기축통화란 신용 있는 외화를 기축통화라고 해요. 우리나라 화폐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미국이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갑질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중국이 이제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확대하려다 보니까 이제 미국하고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쌈박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외화 기준 표시니까 달러를 기준으로 합니다. 달러 한 개에 대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를 주면 되느냐. 그래서 이걸 외화표 기준 표시를 우리 이렇게 표시해요. 외화를 받았을 때 우리나라 돈을 얼마를 지불해야 되느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급 계정 표시라고 해요. 지급 계정 표시. 거꾸로 우리나라 우리나라 1원에 대해서 0.001달러를 받아와야 된다 하면 이건 수취 계정 표시겠죠. 근데 국제 관례 IMF에서 정하기를 외화 기준 표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환율을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표시하다 보니까 간편법을 하면 이런 식이지. 1,000원 per 달러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분자가 자국화폐예요. 분자가. 분모가 외국화폐입니다. 외국화폐.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니까 결국 이건 그 의미가 뭐냐? 그 의미는 외환 시세라고 했죠. 외화하고 외환하고는 달라요, 의미가. 외화는 달러 하면 달러만 외화죠. 근데 달러가 표시된 어음도 있고 달러가 표시된 수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증서까지 다 합치면 그걸 외환이라고 해. 그러니까 외화 플러스 외화가 표시된 증서까지를 통틀어서 외환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외환이 얼마만큼의 시장에서 거래되는가? 이게 외환 시세예요. 그러니까 이 외환 시세가 결국 뭐다? 환율인 거예요. 환율. 그러니까 환율은 외환 시세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달러라는 과자의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즐겨 먹는 과자가 있어. 근데 미제야. Made in USA. 미제 과자야. 근데 이 미제 과자가 어떤 날은 1,000원에 팔렸다가 어떤 날은 1,200원에 팔렸다가 지금은 1,100원쯤 조금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제 초콜릿이, 이 미제 초콜릿 과자 가격이 이게 시장에서 이게 달러를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이게 신고를 하면서 이게 달러를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이 과자값이 좀 떨어지는 거고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이 과자값이 좀 올라가고 그래서 외환 시세는 변동합니다. 환율은 변동해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있겠지. 환율이 이렇게 마음대로 시장에서 거래 상황에 따라서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할 수 있는 환율 제도 하에서는 그러겠지. 이걸 우리는 변동 환율 제도라고 그래요. 오늘날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는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아까 우리 문제 풀어봤지만 이게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달러 가격, 외환 시세, 환율 하락합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우리나라 돈 가치는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환율하고 원화 가치는 항상 상충관계,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변동을 해요. 이렇게 환율이 오를 때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잘 내요.
그럼 환율이 내릴 때는 거꾸로 생각하면 돼. 근데 거의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환율 인상 가지고 출제를 하니까 환율 인상을 하면 제일 먼저 무역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환율이 이거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환율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해. 그 이유는 다 아시죠? 이유 아시잖아. 가장 쉬운 예 내가 얘기했잖아. 이 그림 생각하면 돼. 이게 made in 코리아. 한국 거야. 인형이야, 인형. 한국에서 만든 인형.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2,000원에 팔려. 2,000원에 팔려. 근데 이제 미국으로 갈 때 2,000원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로 표시해야 된다고. 그러면 환율이 1,000원이요. 달러라는 과자 하나에 1,000원일 때 이건 몇 달러로 표시가 돼요? 2,000원이니까. 2달러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근데 이제 환율이 올랐어. 좀 극단적인 예지만 이게 더블로 올랐어. 그럼 이거 몇 달러로 표시가 돼? 1달러로 표시된다. 그러니까 인형의 가격, 한국산 인형의 가격은 2,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원화 가격은 고정되어 있는데 달러 가치가 달라지는 바람에 2달러로 표시됐던 것이 1달러로 표시되니까 이거 반값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미국 애들이 이거 싸네? 많이 사 먹겠지. 수출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바꾸면 환율이 오르면요.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는 거야. 가격 경쟁에서 우리가 유리하다고. 가격 경쟁이 커지는 거예요. 또 말을 바꾸면 외화로 표시한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싸져 비싸져? 싸지는 거야. 아까 2달러라 표시되면 1달러 표시되잖아요. 싸지니까 가격 경쟁이 커지는 거라고. 수출이 잘 된다고. 수출이 잘 되니까 수출업자는 유리하겠지. 그러죠. 수입업자는 싹코 피터져요. 그러죠? 여기에 뭘로 이건 메이드 인 코리아고 뭘로 할까?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생긴 립스틱 있어요. 립스틱. 프랑스제. 프랑스 립스틱이에요. 근데 이게 외국에서 국제 가격이 1달러로 팔려. 그러면 이 프랑스산 립스틱 1달러짜리 우리나라로 들을 때 환율이 1,000원일 때는 1,000원 팔리다가 2,000원이면 2,000원 이렇게 팔리잖아. 그러면 국제 가격은 고정돼 있잖아. 국제 가격은 고정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환율 오른 만큼 비싸게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안 사. 안 사니까 수입이 안 돼. 수입업자가 싹 비터지는 것이지. 그래서 환율이 오를 때 웃는 사람과 우는 사람을 잘 기억해 두세요. 환율이 오를 때는 수출업자가 웃고 환율이 내릴 때는 수입업자가 웃어. 수입업자. 환율이 내릴 때는 수입업자가 웃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외화의 공급이 외화의 수요보다 많겠죠. 수출하면 공급이 발생하고 외국에서 수입할 때는 달러가 필요하니까 외화의 수요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외환 보유고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달러가 많이 들어온 만큼 우리나라 달러량이 늘어나잖아요. 외환 보유고 커진다고. 외환 보유고가 커지면요. 우리나라 달러가 들어오면 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꿔가지고 또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국내 통화량 증가하겠지. 국내 통화량 증가하면 물가 하락하겠지. 그렇죠? 그러면 시험문제 나왔을 때 환율이 인상됐다. 그럼 바로 원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화 가치는 하락하는 거예요. 막 돌리지 마세요. 막 돌리지 마. 돌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자, 환율 올랐어요. 우리나라 돈 가치는 상충관계. 말을 바꾸면 금리. 환율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고. 환율과 금리는
반대로. 자, 그러면 물가가 올랐어. 그러면 수출에 영향을 주겠네. 우리나라 물가가 비싸졌지. 우리나라 물가가 비싸졌으니까. 물가.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오르는 이거 저렇게 됐네.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물가가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 하락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야. 물가가 오른다, 원화 가치 하락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물가가 오르면 수출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물가 오르면 비싸지잖아요. 아까 그 우리나라 물건 인형이 2,000원짜리가 3,000원, 4,000원 가봐. 그러면 비싸지니까 수출 안 되고 대신에 싸구려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반대로 되죠. 여기 반대로 되잖아. 의화에 공급보다 의화에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환율은 어떻게 돼? 의화의 공급이 줄고 의화 수요가 늘어나니까 의환 보유고는 줄죠. 달러가 없어지니까 환율은 또 높아진다고. 환율 오르면 또 이렇게 돼. 이게 계속 돈다고. 몇 년 주기로? 약 3년 주기로. 이걸 키친파동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몰라도 돼. 이게 계속 돌고 돌아요. 3, 4년 주기로 계속 돌고 돌아. 문제 풀면서 조금 더 보완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19번 문제 추론으로 맞는 거 고르래요.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미국은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기준금리라는 말, 기준금리는 단기금리입니다. 단기. 미국은 이제 하루금리인데, 하루금리. 시장금리하고는 달라. 거기까지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하여튼, 미국의 기준금리,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우리 시험 수준에서는 그냥 금리가 오르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편 우리 통화당국은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금리가 미국의 금리보다 낮은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대미 환율도 변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세요. 니은번을 봐봐. 국내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아.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가 금리가 비싼 미국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겠죠. 그럼 우리나라 달러는 과잉이야, 과소야? 줄어지죠. 줄어든다고. 그럼 달러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 즉 환율은 오르겠지. 그 흐름을 지금 묻는 거야. 그럼 환율이 오르면 수출업자는 웃고 수입업자는 울겠지. 또 환율이 오르면 해외여행 어려워져요, 쉬워져요? 어렵겠지? 해외여행도 어려워지고 해외 유학도 어려워진다고. 환율이 오르면. 환율이 오를 때 외화부채, 즉 의체, 달러로 의체를 얻어왔다면 환율이 오를 때 유리해, 불리해? 불리하겠지. 더 많은 돈으로 갚아야 되니까. 환율이 오르면 달러 표시 GDP는 커질까 작아질까? 이것도 얘기했었죠. 작아집니다. 환율이 오를 때 달러로 표시하면 아까 2달러에서 1달러로 아까 표시가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환율이 인상되면 의화 표시 GDP는 감소합니다. 줄어든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다 수능에서 나왔던 거니까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번 1번부터 볼까요? 기역은 확대 통화 정책에는 기역이 뭐야? 기준금리를 인상했대요. 그러면 이건 통화량을 줄이자는 거잖아. 그죠?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이게 양적 완화가 돼서 통화량이 많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대가 아니라 축소라고 봐야겠지? 긴축 통화 정책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야 돼. 금리를 올렸다? 긴축. 금리를 내렸다? 양적 완화. 즉 확장, 확대 통화 정책 이렇게 할 수 있고. 1번 틀렸어요. 정답 아니고. 2번 니은 국내 금리가 미국의 금리보다 낮은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 이로 인해 금리 차익을 추구하는
미국 자본의 각국 유입이 아니라 각국 유출이겠지. 이 각국에서 달러가 빠져나가겠지. 유출이 증가할 것이다. 2번도 땡. 3번. 디귿으로 인해 즉 대미 환율 변동은 환율 인상이야 인하야? 인상이죠. 환율이 오른다고. 환율이 오르면 각국의 물가는 어떻게 되죠? 오르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환율이 오르면 쭉 가보니까 외연부가 늘어나서 국내 통화량 늘어나서 물가는 오른다고. 물가는 올라요. 그 다음에 4번. 4번이 정답인 거 보이네. 디귿으로 인해 즉 환율이 상승함으로 인해 미국에 수출하는 각국 기업 상품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지겠지. 말을 바꾸면 의화로 표시된 우리나라 상품 가격은 싸지겠지. 싸지니까 가격 경쟁이 높아져서 수출이 잘 되니까 유리하죠. 여러분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중소기업은 하청업체죠. 대기업은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업체죠. 그럼 환율이 오를 때 대기업이 유리해요? 중소기업이 유리해요? 환율이 오를 때. 수출업체가 유리하잖아요. 수출은 중소기업에 대부분 대기업이 한다고. 중소기업은 부품이나 소재를 수입해가지고 이것을 일단 1차 가공을 해가지고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럼 환율이 오를 때 대기업은 유리하지만 중소기업은 불리해진다고. 이명박 정부 때 고환율 정책 폈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명박은 대기업 프렌들리야, 중소기업 프렌들리야? 대기업의 친대기업주의였다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쌍코피 터지는 것이죠. 그 정도 시사적인 내용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19번은 4번이 정답이네요. 잠깐 쉬었다가 20번 문제. 이것도 중요한 문제네. 좋은 문제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